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사흘째 이어진 국회 전원위원회의 토론회에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놓고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선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결과 본회의에 직부의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다양하게 의견을 펼치는 가운데 과연 내일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사흘째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째 이어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지역구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비례대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는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 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타파와 부족한 지방의 의석수 보완을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방식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간극을 좁히고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다만 강론에서는 권역을 6개로 나누되 동서로 묶는다든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4대 1에서 최대 1대 1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차이를 보였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정말이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보십시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질의 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의 문제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마지막 전원위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단일안 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여야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걸 수렴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무슨 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도 양 교섭단체 또 국회 내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는데 그 문제도 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 전원위에서도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이나 더 나아가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전원위원회 내용을 강민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절반을 넘어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오늘 선거제 관련 전문가들이 출석을 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여야는 우선 지역구도 타파와 승자 독식 구조 해소, 여기에는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에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근거로 의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고요. 민주당에선 지도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인기 영합적 논의에 매몰되면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에 있어서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비례제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과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오늘 토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4명의 전문가도 출석해 이 질답을 주고받으며 의원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결의안과는 다른 색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발의된 권역별 비례대표안은요. 이 선거법은 대체로 서울, 경기, 그리고 대구, 경북 등 비슷한 지역끼리 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박형소 의원은요. 이 권역별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경북과 전라도 등 동서 지역으로 묶어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럴 경우 특정 정당 후보자가 5.18 관련 폄훼 발언을 하거나 보수를 비하하는 발언 등은 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위성군 의원은요.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에 기본적으로 9석을 배정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권역별 안에서 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총합을 유지하되 분구나 합구로 지역구가 줄거나 늘 경우 비례대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과 서울 비례 의석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요. 이로 인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비례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제 개편에 대해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이 현재 선거제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어려운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선택과 결정을 모두 시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 그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한 전원위원회 나흘간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될 텐데 내일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요. 단일안이 마련이 된다면 이후에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선 국회는 나흘간의 이 논의를 통해서 이 상정된 3개의 결의안 중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일은 이제 남은 20명의 의원들이 최종 토론에 나서 의견을 최종 취합하는데요. 여기서 여야 의견이 모아진다면 전원위에서 결의안 3개 중 하나를 의결하거나 결의안을 좀 더 압축해 수정 동의안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단일안이 마련되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해당 안을 정개특위로 보내게 되는데요. 정개특위는 결의안 범위 내에서 법안 조문화 작업을 거쳐서 법사위를 보내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최종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 여야 정당별로 또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로도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어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정치권에선 결국 위성정당 문제를 해소한 뒤 현행 소선거구제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김진표 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라는 게임의 플레이어인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선거제도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할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일안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 만약 그 전원위에서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그럼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네, 여야가 합의를 우선 하지 못하더라도 논의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진표 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전원위가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 또 여기서 교섭단체 등 정당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 지난 3일 제시된 건데요.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소위원회를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5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해 의견을 종합해 수정 동의안을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전원위는 하나의 안을 결론내는 것보단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로서 선거제 개편의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개특위는 전원위 토론이 끝나는 내일 이후 곧바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민 공론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국민 5천 명에게 의견을 묻고 국민 500명과 수기 토론을 벌이는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개특위는 정치학, 법학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선거제 구성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앞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원위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의지도 보였는데요. 어떤 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원위는 시작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호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직부의된 양국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양국관리법 개정안 재의결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통상적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수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양당이 본회의 직부의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협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의 항의 없는 정부를 향해 일제히 저자세 외교라고 질타했고 여당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보도 이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항의 없이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국에 대통령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졸속 추진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이 미국 중앙정보부국 기밀문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우려했던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당은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지만 일부에서는 도감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치권에서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 공세의 소재를 삼는 그런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측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불법 감축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제관계, 영원한 적국, 우방국 없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미 정부의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까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또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용산 대통령 시설은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외통위에선 6월 5일 출범을 앞둔 재외동포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외동포 기본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연금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액수를 높이고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간자문위원인 김수환 강남대 교수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약 32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40%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 계층에게만 더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사회기반 시설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진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중진들은 최근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이딴 설화를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당 기강 잡기에 나선 가운데 민생 현안 챙기기에도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중진들은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지 않은 언행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 등의 이딴 설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전광훈 목사 논란에 대해선 목사 한 명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당이 돼선 안 된다고 질타하며 당 지도부가 빨리 수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중진 의원들에게 당의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중진들이 요구한 엄격한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당 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큰일을 하려고 하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속해야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챙기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선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게 지원하고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당 기강 확립은 물론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며 민심 얻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이끌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일정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매년 5월 둘째 주에 열리지만 국민의힘 새 원내 지도부와의 임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선거일을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일정의 윤곽이 나오면서 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비명계의 박광원 의원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은 모두 총선 승리를 앞세우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와 가까운 생각이 같은 이런 분을 찾는 것보다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통합의 보완제, 소통의 보완제. 이 국가적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유능함을 갖고 그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친명 비명 이런 구도에 몰두하거나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삼선의 이원욱 의원은 통합 지도부 구성 완성을, 재선의 김두관 의원은 강한 원내대표를 앞세웠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거의 TV에 그 지도부 회의가 나올 텐데 이재명 당대표 옆에 누가 앉아 있어야 이게 통합 지도부로서의 모습으로서 국민들한테 각인되겠느냐. 또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윤석열도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당내에 우리 많은 당원들께서 김동완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또 3선의 윤관석 의원이 통합의 적임자라며 출마를 공식화했고 4선의 안규백 의원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9석의 거대 야당의 사령탑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여기에 친명 대 비명계의 당내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중책도 맡게 됩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윤재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됐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쌀 생산량이 과다 추정된 허위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제2가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월 12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톡은 비례대표의 공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거제도의 모든 것 제2탄입니다. 자, 오늘은 복잡한 비례대표제 방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전원위원회 난상 토론이 이어졌죠. 의원들은 정치 개혁을 위해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실행되는 것을 보면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정치 양극화, 대립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 폐지, 정치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받는 그런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고 대체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반면 주로 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 등을 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33%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금은 15.7%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든지 아니면 국민의 회초리를 함께 맞아가며 변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든지 정해야 합니다. 지역구 경우 소선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와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선거 때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별도로 정당에 투표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분된 의석은 선거 전 각 정당이 선관위에 미리 등록한 후보 명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당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 21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현재 선거 제도를 보면요. 지역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죠. 하지만 거대 양당의 독식체제나 지역 감정에 의한 텃밭 정치 같은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선 비례대표제 개선에 집중되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90% 가까운 의석을 나눠 가집니다. 이걸 정상화하자는 게 비례성 강화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원칙은 국민이 찍은 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40%를 받은 정당은 300 곱하기 0.4를, 10% 받은 정당은 300 곱하기 0.1을 해서 의석을 받는 계산입니다. 네, 전원위에 올라간 세 가지 비례대표 방식을 좀 쉽게 풀어볼까요? 자, 먼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수가 배분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A당이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18석 가져갔을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8%인 경우 현재 비례대표 총 의석수인 47 곱하기 8%를 계산하면 3석이 나옵니다. 자, 그럴 경우 A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자 수 18석에 3석을 더해서 21석이 되는 거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요. 비례의석수 총 47석 중 30석엔 연동률 50% 상한선을 적용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A정당이 8%의 정당 득표율과 18석을 차지했을 때를 계산해보면요. 총 의석수 300석에 정당 득표율 8%를 곱하면 24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 18석을 빼면 6석이 나오죠. 6석에서 50%를 적용하면 3석이 나옵니다. 즉 A정당은 지역구 18석과 준연동형 비례 3석, 병립형 비례 1석으로 총 22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마무리되는 전원위원회, 열띤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로 이제 사흘째 이어졌는데요. 내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원 정수 그리고 비례대표를 놓고 서로 이제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면서 3차 토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한 7분 정도 본인의 모두 발언을 하고 내려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 이어지기보다는 첫 번째 의원 정수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석을 이제 30석 축소해야 된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야당들은 현재 숫자를 유지 혹은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의원 정수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 의원님. 지금 지역구를 한 석을 줄이는 것도 그 사이 여러 번 현안으로 올라왔는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지역구를 그때 이제 조금 많이 줄였던 게 그때 IMF 때 정도. 그때는 IMF라는 외적 변수가 너무 큰 사태였기 때문에 네. 국회도 큰 소리를 못 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 조금씩 늘려가지고 결국 300석이 됐고 네. 그 다음에 300석에서 지역구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령 농촌 지역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지역구가 없어지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데 총수를 조정하는 게 아닌데도 지역구 하나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머릿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큰 반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단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지역구 의석이 253석인데요. 253석이 대표하는 숫자 대개 한 20만 전후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OECD 국가들에 비교하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이지는 말자. 지역구는 일단 그렇게 하자. 네. 그리고 비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비례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비례를 줄이자. 그러면 비례는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소수자들 배려거든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을 배려하고 지역구의 그 좁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좀 프리한 국가적 어젠다를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을 만들어내자라는 대의 명분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현실은 꼭 이렇게 돌아가진 않지만 그러면 이런 비례의원을 줄이자? 이것도 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네. 지역구건 비례건 네.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은 너무 세고 그러면 늘리자. 그러면 국민 반감이 있고 그래서 반감과 저항 사이에서
300명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겁니다. 네네. 의원 정수 관련해서 이제 비례대표제까지 이제 그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례대표제는 조금 후에 더 이제 좀 깊숙이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게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뒤에서 이슈로 저희가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 신성범 의원님은 의원 정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될 때부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는 지금 하고자 하는 선거제 개혁 또는 정치 개혁의 하나로서의 이 선거구제 개혁이 진전이 안 될 것이 너무 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말씀하신 대로 저항, 그러니까 하는 일도 없으면서 권한만 있는 국회의원들을 또 늘린단 말이냐, 저 대목에서 걸릴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비를 좀 줄인다든지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 규모를 저는 그것도 편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늘리는 게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봤던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여당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역으로 30명을 줄이자고 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나아갈 그 안에서 30명을 줄이려면 비례대표도 줄여야 되고 또 지역구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례대표를 줄인 데 대해서는 야당이나 정의당에서 반대할 테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우리 당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또 특히나 야당 민주당의 호남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반대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나갈 구멍이 진전될 여지가 전혀 없다. 대단하게 걸렸다 이렇게 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황사가 심해서 저도 목이 자주 좀 잠기고 기침이 나와서 오늘 좀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의원 정수 이제 확대해서 가장 이제 큰 과제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그 국민 반감, 국민 정서인데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이제 그 정치적인 환경이 이제 불안하거나 안 좋은 그 IMF 같은 경우는 또 의원 정수가 좀 이제 줄어들기도 했고 서서히 늘려서 지금 300석까지 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탄희 의원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이 문제를 국회의원 본인의 기득권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맡기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수 문제에서 금방 저희 두 사람이 다 동의했듯이 비례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꼼짝 못하잖아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정말로 OECD 기준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줄이자.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요.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제3의 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맡기되 조건을 달아야죠. 어떤 조건? 이 제3의 기구가 그 명칭이 뭐든지 간에 내놓는 안은 조정안으로서 무조건 국회가 100%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지 않으면 국회가 이걸 가지고 다시 표결을 하고 토론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절차와 과정을 둔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선관위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제도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선관위 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가령 그렇게 선관위한테 맡겨놓고 이 선관위 안을 토론 없이 표결만 하자랄지 하여튼 그런 특단의 어떤 그 과정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이 제3의 기구에 맡기자는 안도 국회가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현실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기구에 맡기는 거, 그게 선관위가 됐든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기구가 됐건 그건 좋습니다. 국회한테 맡겨놓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안이 됐건 하되 이 안은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런 기구를 만들고 국회는 그 뒤에 거기서 만들어진 그 안을 강제 시행하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고 국회는 더 이상 이제 손을 떼야 된다. 조정안으로서 무조건 그게 받아들인다. 현실적으로는 좀 그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그러면 이제 뭐 국회에서 각 당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거 국회가 그러면은 바지저고리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꼭 해야 되겠다면 저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구를 만들고 국회는 아예 손을 떼야 된다. 그럴싸하게 들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뭐 이런 방법이 없다고 제안할 텐데 지금도 선거구 획정할 때 말이죠.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주관이 돼가지고 전문가들이 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선거법 개정안 사안이에요. 선거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이 뭐죠? 별표에 의해서 어느 동원 어디로 가고 하는 걸 쫙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에요. 국회 권한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결을 하려면 토론을 해야 되고 토론하다 보면 자기 당이나 자기 지역구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 제3위원회에서 만들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국회는 통과만 시켜야 된다는 조항을 이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좀 현실로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다만 이제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적어도 이번에 한해서는 무슨 특위에서 외부 특위에서 만든 의원 정수라든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뭐 토론 과정 없이 표결에 붙인다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그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게 과연 의원들이 그렇게 현직 의원들이 꼭 따라줄까 하는 데모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3의 기구가 만들어 놓은 안을 그 안이 또 이제 여야 간에 또 이제 유불리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때 손을 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쉽지 않은 그 문제가 있다는 그 두 분의 같은 말씀이었는데 비례대표자 아까 잠깐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야 간 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비례대표자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여야 간의 확대냐 축소냐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 야당 같은 경우는 75석까지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지역구 253석에서 28석 정도 줄이고 그걸 비례대표로 가져가고 더 늘려서 75석 정도로 늘리자. 조경태 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제 비례대표제는 사실 말장난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경 입장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가 정의당 주장처럼 비례대표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 정도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이게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이제 분명히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비례대표가 되게 전문가 아니면은 지역의 이해를 초월하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오는 것 그거하고 이제 세 번째가 소수자, 여성하고 장애인 이제 이런 배려가 있지 않냐라는 건데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취지도 좋지만 실제로 정당 내부, 각 당의 정당 내부에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제대로 뽑느냐라는 거죠. 저도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 관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 비례대표를 뽑는 되게 이제 47명의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쭉 1번 여성, 2번 남성에서 이렇게 숫자를 쭉 배열을 하죠. 되게 한 거대 정당이니까 한 30번 가까이까지 이렇게 두는데요. 비례대표를 뽑는 방법도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정파적 내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또 내 사람 챙기기 이런 그렇죠. 것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나눠 먹기가 있습니다. 어느 각 이해 집단으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직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지역구 의원 되기보다 훨씬 더 어렵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취지에 맞는가라는 게 일단 아주 큰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하는 그 행위를 이렇게 보면 비례대표 취지에 맞냐
하는 게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게요. 비례대표 의원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1년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지역구 헌팅에 들어가거든요. 지역구 찾아 나서기에 들어가면 아니 그러면 이게 가령 비례대표의 제도의 취지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또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이제 그렇죠. 재선을 바로, 위해서 이제 지역구를 바로 이제 거죠. 지역구 헌팅에 들어가고 네. 이제 전국의 지역구를 상대로 해서 본인의 어떤 연고 그리고 이제 각 정당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어디로 다음에 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비례대표제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네. 신 의원님. 비례대표의 원칙은 먼저 정해야 돼요. 원칙은 뭐냐? 왜 비례대표가 필요한가? 첫째는 전문성이라 하면 지금 그 많이 뭐 퇴색됐다고 하지만 적어도 전문적인 영역이 국회에 보강돼야 되는데 어떤 분야가 되겠어요? 과학, 기술, IT 쪽이 굉장히 보강돼야 된다는 건 상식.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기술자나 과학자로 살아온 분들이 지역구 나가서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고 정치 활동을 안 해왔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약자,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 대표적인 게 장애인. 네. 그다음에 결혼 이주자들, 다문화 가족들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정당에서는 그래도 1번이 누구냐, 비례대표 1번이 누구냐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언제부턴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개파 간에 아니면 무슨 이런 나눠먹기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당은 이렇게 보십시오. 한 20명, 20몇 번까지 이렇게 쫙 전문가들로 꽉 채워넣습니다. 이런 느낌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걸 늘릴 거냐 말릴 거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약간 편향적인데 진짜 비례대표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기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뽑을 거냐 정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섞어서 공천심사를 하는 것보다 비례대표 공천심사를 별도로 한다. 하나. 두 번째는 적어도 200~300명의 사회적인 평범한 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1인 2표나 3표씩 행사하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본다. 쪼긴 순위를. 네.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접근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신경민 전역에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딱 들어가기만 하면 1년 정도는 그러잖아요. 다음부터는 진짜 지역구 한번 나가보려고 그냥 뛰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되면 전문성 영역은 사라지고 그냥 말 그대로 정치인 한 명의 충원 구조가 처음에 표로 되느냐 아니면 비례대표로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니다. 물론 옛날보다 좋아요. 옛날에는 전국구로 했어요. 전국구. 네. 전국구 의원. 네. 그때 우리도 기자들처럼 돈전자 전국구란 말까 했어요. 왜? 노골적으로 재력가들을 앞순번에 배치하여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걸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당에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역사가 바로 이 비례대표 역사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개선은 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뭐 그 국회의원 시절에 느꼈던 그런 이제 이 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말씀들 이제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 정도도 달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속도를 좀 내보고 좀 그 요약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선거구제 관련해서 이제 소선거구제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2명 이상 뽑는 이제 중대 선거구제냐 이게 또 이제 화두가 됐는데요. 아까 이제 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관련해서 아주 예민한 이제 사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지역구가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게 되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제 뭐 그 동의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 연초에 이제 그 화두로 던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 어떻게 뭐 좀 이번에 좀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할 거예요. 네. 현역들이 현재 선거제도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데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도 중요한데요. 중선거구제는 사실 지금 기초지방자치 의원들의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양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의 효과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대선거구제를 한번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 건데 지금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전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의 동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재논의원회에서 어떤 안이 합의가 안 되면 이건 다시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국회 내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질 거다. 여야 네, 협상은 네. 선거구 협상. 네. 그러면은 내년이 다가올 아주 급하게 되면 글쎄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도 정도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한번 해보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좀 아직은 남아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은 중대 선거구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4개 군, 심지어는 뭐 5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인데 여기에다가 뭐 전남 1, 2 선거구, 경남 1, 2, 경북 1, 2 이렇게 가면 군이 10개, 뭐 1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2명 뽑는다 그러면 네. 지역 대표성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농산 어민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이제 거의 20년 만에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도입이 돼서 내일까지 나흘간 100명의 토론을 이제 듣게 돼 있는데 그 전원위원회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이제 합의를 거쳐서 최종 수정 결의안이 도출되면 정개특위 법사위로 거쳐서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한다. 이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제 강한 의지인데요. 내일 그렇다면 이제 결의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있을지. 예, 전원위원회에 대한 그 느낌 그리고 결의안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위성정당 금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입법 미비가 있었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도 100명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위성정당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결의안이 나오면은 아마 합의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한 가지 안을 가지고 300명 정도 단일 아니다. 예. 그 기초 소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든 현재로 와서는 불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김민표 의장 한 번 더 연장하자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네. 연장되든 안 되든 이것은 뭐 딱 보는 순간 거의 뭐 단일 안 나온다. 그럼 남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인데 지금은 왜 양당이 모두 안 급하냐?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상하다 생각이 되면 선거구제를 개편해 바꾸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정치 협상이 붙겠죠. 붙게 되면은 그래서 뭐가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에서는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는 한번 해봄직하다는 판단을 마지막으로 양당 정치 지도부가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요. 네. 전원위원회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좀 열릴 그런 바람직한 토론을 보셨나요? 의원들이 100명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네. 굉장히 큰 국가적 현안을 놓고 하는 건 바람직하고요.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요. 근데 네. 이런 거 말고도 사실 큰 국가적 현안이 생기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전원위원회 토론은 없죠. 토론. 갑론을박이다. 난상 토론도 없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 의원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분 하고 끝. 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렇게 내 철학을 이야기했다고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만 의견 분포 정도, 당내 분위기 정도 파악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묶어내는 것. 다시 말하면 단일안이든 아니면 1안, 2안, 3안이든 이렇게 묶어내는 그 절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는 남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구가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지난 총선과 어떻게 총선 선거제가 좀 이렇게 달라진 상태로 치러질지 아니면
부분에서 거의 뭐 바뀌지 않고 지역적인 이런 부분만 좀 바뀔지 뭐 요새 선거제 개편이 연초부터 나왔으니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선거 제도는 뭐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예상은 안 들어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전원위원회하고 뭐 어떻게 보면 특단의 우리가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뀔 것 같다. 뭔가 좀 이번에 뭔가 혁명적 조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다만 지금 인구 분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인구 지방 소멸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선거구 획정은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눌러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예상하기 힘든데 제가 2016년도 그러니까 그때 19대 말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언제 끝났는지 아직 기억하세요? 3월 1일 본회의에 통과됐어요. 4월 달에 선거인데.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 3월 1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니까요. 한 달하고 며칠 안 남았을 때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우리 국회의 관행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급하지 않다. 양당 모두, 거대 양당 모두. 하지만 정치 지형이 변해서 민심이 어떻게 요동친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지겠는데 아니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겠는데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빨라질 거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선거구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돼야 되지. 지금의 전원위원회에서는 합의할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정개특위는 계속 유지하되 어느 순간 가면 당 대표나 원내 대표의 정치 협상에 따라서 큰 가닥은 잡히는 그런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재현될 것 같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년 고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의원 정수 또 비례대표 또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이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리는 전원위원회 아무쪼록 내일까지 이제 나흘간 열리게 되는데 토론이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한 걸음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좋은 한 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